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그 창조과학 탐사 가운데 이번엔 조류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생생하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비록 어버이날이지만은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어버이시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진화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월터 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진화론자였어요.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인데 창조론을 믿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좀 험한 그러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창조론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자기의 삶을 평생을 진화론자로 철저하게 살았는데 사물을 하나 싹 바꿔가지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한가면은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면은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화론을 믿으려면은 창조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봤을 때 창조론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많은 중요한 부분이 월터 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그러한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진화론을 얘기한 이 사람은 찰스 다윈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채색으로 된 것은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얗게 나온 것은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이 대리석으로 이 찰스 다윈을 만들어 놨어요. 이 찰스 다윈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박물학자로서 이 비글호를 타고 이 대양을 항해하는데, 여러분 이 대양을 항해하는데 적어도 어떤 때는 한 10년 가까이도 걸려요. 가실 분. 아무도 손을 안 대시네요.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거 엄청난 마음의 준비나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는 상태로서는 엄청나게 긴 항해를 가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이 젊은 이 학자가 가는데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저는 여기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한 5시간 정도 배 타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지루할 때 뭐 하면 좋습니까? 네? 지루하고 따분할 때 잠자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잠도 안 와. 그 오락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오락거리로 해가지고 이 찰스 다윈이라는 이 사람이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이 지질학 이 원론이라는 그러한 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그 책을 2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찰스 라이엘 이 지질학 원리. 여러분 아마 이 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러한 그림입니다. 보셨어요?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요즘에는요. 이 내용이 뭔가? 이 찰스 라이엘이 이 지질학 이 원리를 이렇게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의 원리의 목적에서 나는 당신이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논문을 QRG에 실어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논문.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존귀하게 하지도 않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책이 지질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5, 6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가함 없이 모세의 지질학이 폐기될 수 있다면 모세의 지질학은 뭔가? 격변설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이 지구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격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격변설, 노아 홍수 격변설인데 이 모세의 지질학을 폐기될 수 있다면 그것, 창세기는 역사적 스케치가 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논문을 요약해 게재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땅이 수천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지질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쓴 책이 지질학 원론책인데 그 책을 열심히 탐독하다가 그 책을 가지고 비그로를 타고 여행하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그 라이엘이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라이엘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TV 드라마를 보느냐, 뭘 보고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이 폴리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아메리카를 빙 돌다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곳 갈라파고스에 이르게 됩니다. 적도 부근이에요. 에콰도르에서 직선으로 가면은 그곳에 갈라파고스라는 그러한 이 섬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파고스에 딱 가봤더니 찰스 다윈이 보이는 것들이 막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 무시무시하죠? 살아있는 공룡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이 물개도 있고 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에 있는 거북이도 있고 물개도 있고 이러한 곳에 특별히 찰스 다윈의 이목을 끄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바다 이구아나가 훨씬 눈에 확 띄는데 박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눈에 띈 것은 이 작은 이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핀치새. 이곳에서 다양한 핀치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 핀치새 한 쌍이 처음에 딱 날라와서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키고 해가지고 알들이 다 잘 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들이 또 새끼가
자라나가지고 성조가 되고 큰 핀치새가 되고 그 핀치새가 또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 새들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어떤 새는 배고프니까 이것도 먹고 선인장의 즙도 먹고 나무 곤충도 먹고 열매도 먹고 땅의 씨앗을 먹는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점점 식성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리가 어떤 것은 굉장히 크고 어떤 것은 굉장히 날카롭고 작고 이러한 모습으로 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매우 시각적이죠. 또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고 그 가능성이 100%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명확해 보이죠? 학교에서도 이 그림을 고등학교 과학 시간,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학, 자연 이 시간에 늘 항상 이것을 보여주면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늘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파워포인트가 말을 안 듣네요. 그게 바로 이 자연 선택설인데 어떤 것은 씨앗을 먹고 어떤 것은 곤충을 먹고 어떤 것은 선인장의 즙을 먹는 것. 많은 자손의 수를 생산하고 자손들 사이에 변이 개체가 출현하고 과잉이 된 자손 간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먹이, 배우자 등에 대한 경쟁이 나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자손이 증가한다는 것이 자연 선택설의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보고서 하나로부터 이렇게 다 분화되어 가지고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 가지고 이게 바로 진화론을 얘기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윈은 저기 갈라파고스 섬에 갔는데 저는 어디를 갔는가 새를 보기 위해서 청도를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청도. 청도를 갔다 왔습니다. 청도를 가면은 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섬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나 가서 뭘 봤는가? 새를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예뻐요? 이름이 뭐라고요? 노랑머리 할미새. 할미새의 뜻이 뭘까요? 할머니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자가 까딱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까딱거리다. 꼬리를 까딱거리는 새다 해가지고 할미새입니다. 머리가 어때요?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노랗게 염색을 하고 꼬리를 까딱거리기 때문에 노랑머리 할미새가 되었습니다. 아우, 예뻐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앞에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뒤에 사진은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찍었고요. 노랑머리 할미새를 제가 이렇게, 근데 이 할미새들이요, 요만합니다. 이렇게 작아요. 제가 이 조류 탐조를 간다 하길래 저는 기대를 했어요. 큰 새들이 많이 있겠거니.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새 어디 있어요? 방금 날아갔잖아. 보이지도 않아요. 휙 지나가면은 뭐가 지나가는가 했는데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새가 휙 지나갑니다. 저걸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어렵구나. 탐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노랑머리 할미새는 이 개울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노랑 할미새고요. 노랑머리와 그냥 이 노랑 할미새는 좀 다르죠. 이게 노랑 할미새입니다. 풀숲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길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작은데 이 할미새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 먹을 것을 먹고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막 잡아먹습니다. 곤충이나 수생곤충이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파리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직바구리를 봤습니다.
직바구리의 이 특징이 뭔가, 머리털이 고슴도치 같아요. 그렇죠? 이 직바구리의 특징이 머리가, 보통 까치머리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이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그러한 이 직바구리도 있고요. 산에만 직바구리가 사는가? 아닙니다. 바다에도 직바구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직바구리 제가 찍어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찍은 바다 직바구리. 예쁩니까? 등은 파란색, 배는 주황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백로, 거기서 본 제일 큰 새 중백로였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제가 찍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황백로가 이렇게 예쁜, 제가 가까이 가니까는요 나무 뒤로 살살 숨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새 해오라기를 또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기에 있는 저 새를 봐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무가 기역자로 꺾여져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밑에를 봐라. 자세히 봐도 모르겠어요. 쌍안경으로 봤더니 저게 있는데 조용히 잠자고 있더라고요. 새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 해오라기. 아무리 제가 잘 찍으려고 해도 앞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새. 유리새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아직 거기 보지는 못하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왔는데요. 배가 하얗고 등은 정말 파란색 색깔의 이 새입니다. 이걸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 작은 새들이요, 푸럭푸럭 날아가지고서 몇 킬로를 갈까? 여러분 걸어가거나 달려가면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걷는다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50킬로. 와, 많이 걷습니다. 이런 새들은 몇백 킬로는 그냥 쉽게 갑니다. 몇천 킬로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노랑 눈썹 맷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정말 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어떤 이 씨앗 같은 것을 먹는 모양이에요. 눈썹이 노랗게 물을 들였죠. 노랑 눈썹 맷새입니다. 이 새는 제가 아무리 이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리딱새 암컷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듣긴 들었어요. 이 새가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새는 무슨 새죠? 물총새. 제가 첫날에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이 새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물총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어디서 봤냐? 바닷가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가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총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총새가 없다. 바닷가에 가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같이 좀 가자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휙 지나가요. 저게 물총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휙 지나가는데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중학교 학생이 저를 데리고 와서 가서 저기가 앉아 있으니까 저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작고 멀리 근 100m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안 되게 작게 보이는 것을 보고서 저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카메라 망원 렌즈를 그냥 쫙 당겨가지고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그 다음에 검은머리 딱새. 이것도 저 멀리에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가장 이 행복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휘바람새를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바람새. 휘바람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휘파람새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흔들흔들. 자, 이 휘파람새의 하늘을 배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얼마나 근사하고 예쁜 새일까 막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너무 수수한 거예요. 노랫소리는 정말 기가 막히고 휘바람 부는 것처럼 하는데 생긴 것은 너무 수수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 새가 이제 암컷이고 보통 수컷들은 새끼를 안 키우고 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화려하고 예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알을 품고 있다가 색깔이 화려하면 눈에 확 띄겠죠. 그러면은 천적에게 잡혀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보호색, 거기 부근과 비슷한 그러한 색상을 가져야만이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알을 잘 낳고 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컷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수한 색상,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색상, 엄마가 많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저수지에 갔더니 이런 오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다리 물대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새를 보고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이 장다리 물대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죠? 한 1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새를 제가 맨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맨눈으로 보면은 저기에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장다리 물대새를 이렇게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한 마리는 계속 자고 있어요. 다른 한 마리 모르겠어요.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장다리 물대새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쁘죠? 이 모든 예쁜 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행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다리 물대새,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노랑 눈썹 맷새, 그 다음에 붉은 뺨 맷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배 집박이를 제가 또 찍었고요. 그 다음에 흰둥새, 이름도 재밌어요. 흰둥새. 이 흰둥새 이러한 새들이 어청도가 이 한국에서 뭡니까? 이 군산항에서 배 타고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굉장히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잠깐 쉬어서 먹을 것 먹고 배를 채우고 다시 또 바다를 지나가지고 저 멀리 뭡니까? 시베리아 벌판 이런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기에서 다시 저기 대만이나 아니면은 저기 필리핀을 넘어가서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호주까지 날아가요. 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제비들 있죠. 그 제비들이 한 12,000km를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손가락 2개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작은 새들이 파닥파닥 해가지고 얼마 날아간다고요? 12,000km. 그 새들이 왜 갈까요? 저는 철새라고 하면은 철새 정치인? 자기 편한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들이 건강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이 몸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요.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면요.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져요. 그러면 죽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도 먹이를 먹을 만한 힘이 없으면요. 많이 죽어요, 그냥. 죽은 새를 여러 마리 많이 봤습니다. 어청도에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먹이를 먹을 만한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죽는 그러한 새를 봤어요. 흰둥새고요. 다양한 흰둥새.
이게 바로 이 죽은 이 새의 모습입니다. 왔는데 기운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서도 막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멀리 이 날아다니는 새가 어떤 새인가? 극제비 갈매기입니다. 북극 근처에 살다가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남극 근처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7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1년에 몇만 킬로요? 7만 킬로미터. 우리 배장로님 1년에 택시 운전 몇 킬로 합니까? 7만 킬로. 우리 장로님이 매일매일 운전해야만이 7만 킬로를 가는데 이 바다 극제비 갈매기는 샥 날아갔다 돌아오는데 7만 킬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 눈썹 황금새. 이 새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흰 눈썹 황금새를 찍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개도 있었습니다. 백구. 그 다음에 차우차우 중국 개도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뭐도 있습니까? 보리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따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뺨 맷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쇠솔딱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갈매기는 지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유리새 암컷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새들. 이 찰스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에 가가지고 이 새를 보고서 진화론을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새를 봤을 때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윈이 그때 당시에는요, DNA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지를 못했어요. 멘델이 유전 법칙을 사실 그때 비슷한 그러한 당시에 강낭콩을 가지고서 유전자 이 배합, 조합 이 시험을 했지만은 한 수도원에 있었고 그것도 비슷한 시기였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지금은 우리의 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있습니다. RNA는 뭐고 또 DNA는 뭔가? DNA는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RN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줄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RNA는 뭐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이렇게 되어 있고 DNA는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렇게 마지막 티민이 다릅니다. AGAT 그 다음에 CGAT죠. CGAU 해가지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를 TV에서도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지만은 진화론을 얘기한 찰스 다윈 시대에는요,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합되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우연히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DNA 이 분자 구조는 1953년 미국의 제임스 왓슨, 그 다음에 영국의 프랜시스 크랙에 의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딱 봤더니 여기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원목이 많이 있죠. 원목 밑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착 켜가지고 했더니 씩 타고 가서 나무가 뻥 터졌습니다. 터진 그 나무가 날아가가지고 밑에 있는 이 통나무 집이 될 가능성이 몇 %인가? 10의 8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문을 딱 열면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수도꼭지를 딱 틀면은 물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작동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의 80승분의 1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이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 못해요. 네. 아미노산이 100개, 보통 한 300개 이상이 아미노산이 한 개의 이 줄기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숫자에 맞춰 순서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확률인가? 여러분 동전 던지기 아시죠?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300번을 던져서 똑같이 앞면만 나올 가능성 몇 번요? 300번 앞면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10의 50승분의 1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가 이 조합될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10의 50승분의 1로 해가지고 유전자가 한 개 딱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뭔가 바로 지노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도인 것입니다. 설계도. 설계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설계도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짝 말랐고 어떤 사람은 아담하고 어떤 사람은 장다리고 얼굴이 멋있게 생기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인체에 있는 P53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조각하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각각 다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자, F16이 전투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F16이 전투기가 있는데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를 딱 갖다 놓으면 그 설계도가 얼마 정도 지나면 실제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F16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모든 설계가 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딱 놔두고 몇 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F16 전투기가 생길까요? 10년? 30년? 30년이 지나면 이 설계도가 딱 전투기가 됩니까? 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설계도가 F16 전투기는 되지 않아요. 먼저 뭐 해야 되는가? 설계도를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겠죠. 읽는 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제 재료를 갖다가 부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부품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다시 뭐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 뜨는지 안 뜨는지 지상실험을 하고 지상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는 우리의 몸의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속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이 세포 속 핵 안에가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각 부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어떻게 하는가? 복사해야 돼요. 그것이 RNA입니다. 메신저 RNA. 이 메신저 RNA를 복사해서 세포 핵에서 꺼내가지고 세포질 내에서 리보솜이 이것을 아미노산을 이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포 핵 속에 들어가면은 DNA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가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빌빌 꽈여 있습니다.
이건 정보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풀어헤쳐야만이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헤치는 또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딱 풀어헤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복사하는 또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착착착 복사를 해요. DNA를 복사한 것을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메신저 RNA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세포핵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게 돼요. 아무 것이나 세포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이 닫혔다가 열었다 해주는 것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리보솜에 이제 딱 겹쳐지게 되면은 이곳에 아미노산이 이제 합성이 됩니다.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 이제 합쳐져요.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연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밑으로 해가지고 아미노산이 이제 조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치 종이를 접듯이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접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의 세포 핵 안에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딱딱 접혀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머리카락도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눈도 단백질이고 우리의 피부도 역시나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이 어떻게 접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톱같이 딱딱한 단백질이 될 수 있고 말랑말랑한 살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수정체와 같이 투명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접히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또 뭔가 우리 집사님 남편 가운데 한 분이 투석을 합니다. 왜 투석을 하는가?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투석을 하는데 우리 등 뒤쪽 부분, 이 뒤쪽이 등 위에 이 뒷부분에가 이 콩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콩팥이 아프면요 등짝이 갈라질 듯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 콩팥에는 보호만 주머니가 있고 사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뇨관이 있고 그 세뇨관을 통해 가지고 피를 걸러서 다시 끌어당기기도 하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 엄청난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피를 걸으면은 그 피를 걸러서 우리의 피가 깨끗해진 상태로 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신에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디예요? 우리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은 생기고 어떤 것은 나중에 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세트로 딱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를 돌연변이가 이 종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진화를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가 정말 이 괜찮은 건가? 우리 유전자는 정보라고 그랬죠. 정보. 글자입니다. 글자. 예를 들면은 The cat ate the rat. 고양이가
쥐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C가 K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바뀌었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C에서 K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지만은 밑에 C가 H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모자가 쥐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는가? T가 빠져버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보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돌연변이 된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이 좋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겸상적혈구 빈혈증은요, 병입니다. 다만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은 말라리아에 걸리지가 않아요.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은 그 말라리아 균이 정상적혈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라리아 이 세균이 자라는데,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이 백혈구에 붙으면요, 그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만 가지고 되는가? 여러분의 팔뚝세포, 팔뚝에 있는 근육세포는 몇 개나 있습니까? 큰 근육이 있고, 근육 다발이 있고, 그 다발 속에 또 작은 또 다발이 있고, 그 작은 다발 속에 또 작은 다발이 있고, 그 안에 근육세포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세포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에 움직여요? 신경세포에 의해서 우리의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팔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움직인 겁니까? 신경세포에 의해서 근육이 명령을 따르니까는 여러분이 손이 쫙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경세포가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않으면 근육세포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로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의 수정체가 어떤 것은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세포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전자에서 어떤 것은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전자를 어떤 것은 켜고 어떤 것은 끄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위치를, 유전자를 키면요, 세포가 신경세포가 되고요, 그 세포를 딱 꺼버리고 근육세포의 스위치를 딱 켜면요, 세포가 근육세포로 딱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몸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주 간단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단 한 개라도 빠지면요, 생명체는 죽습니다. 뭐 한다고요? 가장 간단하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한 개라도 딱 빠지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최소한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것이 단 한 개도 빠져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그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조개 속에 있는 조개 속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해면, 작은 이 생물 속에서 그냥 물 속에서 그냥 가물가물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 작은 어떤 생물 그 속에도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이 고양이에게도 있고요, 새에게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 원리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한 개라도 빠지면 죽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동그랗게 봤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크랩 사이클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오고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소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게 크랩 아미노산 이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있죠. 화면을 좀 네. 자, 얼굴 모습들이 각각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남자들도 얼굴 모습, 그 다음에 피부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자, 애기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아주 밝은 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두운 색깔까지 다 색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유전자는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까매지고요.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러면은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피부 색깔이 창백한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노릇노릇한 그런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색빛, 검은 갈색빛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뭐 때문인가? 이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똑같이 만들었지만은 어떠한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각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장 8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이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그러한 이 작은 새를 볼 때에 저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지지배 막 이 노래하는 그러한 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록의 계절 5월 이때에
우리가 산과 들과 바다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이 한 달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